서울역에서 엄마가 사라졌다. 엄마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던 그날, 아버지는 엄마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여보! 여보! 뒤늦게 엄마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가족들. 가족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엄마와 함께 보냈던 기억, 그동안 무심했던 태도, 미처 몰랐던 엄마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엄마는 늘 나를 위해 있었지. 당신은 늘 거기 있었지. 그래서 난 그 자리를 당연하게만 여겼나 봐. 가장 가까이 있었기에 놓쳤던 존재, 엄마.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작가가 되시게 된 그 계기를 어디서 봤는데 학교 다닐 때 그 학교를 자꾸 빠져서 선생님께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했는데 그때 길게 장문의 반성문을 써갔더니 혼을 내시던 선생님께서 반성문을 보시고는 너 소설가가 되는 게 어떻겠니? 네, 라고 말씀하셨다고. 네. 진짜예요? 네. 그 선생님은 정말 해안이 있으셨던 거네요. 얼마나 잘 쓴 반성문이길래 사실. 아니에요. 잘 썼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정읍이라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16살 되던 해에 서울로 왔어요. 6월 진짜 요런 6월 10일인가 하여튼 기억하세요, 예, 날짜를? 예, 마지막 모내기를 마치던 날이었으니까 그때 그 고향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지금까지 있던 데하고 아주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네. 설레기도 했지만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 그래서 어려서부터 오빠들이 빌려온 책들을 좀 많이 읽었고 읽으면서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궁금했고 부끄럽지만 이렇게 수줍은 꿈처럼 나도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구나. 그런 채로 이제 서울로 오면서 서울로 가면 나는 꼭 작가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내가 읽은 책에서 뭐 좋은 구절이라든지 또 뭐 내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계속 썼어요. 네. 그 노트가 한 권 있었어요. 두꺼운 게.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좀 고등학교를 특이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오랫동안 결석을 하니까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학교 이제 다시 나오라고 그러면 근데 너무 오래 결석을 해서 반성문을 써와야 된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제가 뒤에다가 반성문을 써서 네. 그 노트체 드렸죠 선생님한테. 이제 한 일주일 후에 교무실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걸 돌려주시면서 너는 소설가가 돼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사실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오래전에 했지만 그게 소설가라고 발음하신 분은 그분이 처음이어서 그래 난 소설가가 되어야겠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가 보고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그 성장하고 내가 또 나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함께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같이 공감해 주는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냥 세상의 창이기도 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창이기도 하니까. 이제는 신경숙 작가만의 문체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 방향성을 딱 알려준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 게 풍금이 있던 자리라고들 이제 평가를 하죠. 그게 서간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 주인공이 남성에게 이렇게 나지막하게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편지 보내듯이 쓰고 있잖아요.
소재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음. 소재지만 형식에 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미쳤을지. 그때는 그 풍금이 있던 자리 썼을 때에는 제가 이런 생각에서 책을 한 권을 이제 첫 작가로 데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빠르지 않았어요. 7, 8년 있어야 책도 나고 뭐 등단을 해도 1년이 지나야 뭐 청탁이 오고 뭐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데 이건 글로도 말로도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게 절실하게 다가왔던 때예요. 그래서 시인 친구 하나가 가까운 데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써가지고 밤마다 읽어줬어요. 그 친구한테 쓴 만큼.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건 소설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시일지도 모르겠어. 뭐 이런 말 해주면 그래? 이게 시 같아? 그러면서 또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이게 풍금이 있던 자리였는데 그게 이상하게 90년대로 막 바뀌는 그때 썼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문법하고 굉장히 다른 작품으로 네. 받아들여졌어요. 네. 뭐 말을 똑바로 하지 않고 말줄임표를 많이 쓴다거나 스님표를 많이 쓴다거나 또 서간체에서 뭔가 말을 할 듯 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근데 그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 여성과 그 남성의 관계, 거기서 네. 파생되는 모든 이런 관계들은 말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접근이 불가능한 어떤 대목이 네.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었는데 네. 그게 우리가 이제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게 새로운 어떤 문체로 그게 정립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 그 어떤 행운이었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워낙 그렇게 딱 그 인식이 이제 돼서 음. 저는 작가님의 책을 딱 필 때 편지 봉투를 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책을 열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 풍금이 있던 자리 덕분에 독자들이 많이 읽어줬어요. 단편 소설집인데 네. 아마 단편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어준 경우는 재밌으니까. 없었을 거예요. 일단 재밌어서. 그래서 그 책 덕분에 네. 다시 소설 쓰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나한테 넓은 책상을 아. 네, 갖게 해줬고 작업실도 갖게 정말 해줬고 직업인으로서의 네, 소설가의 그렇죠. 길을 걷게 해준 작품이네요. 풍금이 있던 자리가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감사하다 그런 그렇구나. 느낌으로 있죠. 네. 그렇죠. 등단을 한다고 해서 다 직업 작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목말랐으니까 네. 글 쓰고 그런 언제나 시간이 없었으니까 다른 일을 하느라고 네. 그랬는데 풍금이 있던 자리 이후에는 온전히 그 소설 쓰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네. 그런 행운을 아무나 누리지 못하죠. 음. 네, 그래서 그 수많은 책들, 작품들 중에서 한 권을 골라야 되거든요. 아, 정말 저는 막 요가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골라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골라오셨을까요? 엄마를 부탁해를 네. 골랐어요. 아, 이 책은 쓸 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내게 가져다 준 책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서울역에서 엄마가 사라졌다. 엄마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던 그날, 아버지는 엄마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여보, 여보. 뒤늦게 엄마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가족들. 가족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엄마와 함께 보냈던 기억,
그동안 무심했던 태도, 미처 몰랐던 엄마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엄마는 늘 나를 위해 있었지. 당신은 늘 거기 있었지. 그래서 난 그 자리를 당연하게만 여겼나 봐. 가장 가까이 있었기에 놓쳤던 존재, 엄마.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현재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총 42개 국가에서 네. 번역 출간됐거나 될 네, 예정인 네. 책이고 네. 또 우리나라 문학 작품 중에 최초로 미국 제작사의 드라마 판권을 판매하시기도 했고 또 2012년에는 맨 아시아 문학상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수상을 하면서 수많은 영광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또 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도 우리나라 작품 최초로 이름을 올렸고 오프라 윈프리의 네. 북클럽에도 네.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 책을 지금 넘겨보시는 그 모습도 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수많은 장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얼굴이세요. 네. 이 책을 들고 세계 각국을 직접 방문하신 적도 많으실 거고 정말 많은 추억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엄마를 부탁해가 오늘 해와 책방의 한 권으로 선정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책이 엄마를 부탁해가 독자들하고도 공감대가 가장 많았으니까 네.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네. 뭐 저를 비롯한 수많은 전 세계의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책인데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쓰시면서 많이 뭐 우셨나요? 울컥하기도 했나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울었는데 네. 이 작품은 내가 작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 내가 고향을 떠나오던 밤 네. 엄마하고 같이 기차를 탔는데 설레임과 두려움과 그래서 정신이 아주 발동하죠. 밤 11시 57분 기차를 탔는데 밤 11시 57분 기차요? 예, 서울에 가면 잘 데가 없으니까 일단 기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기차 차창이 어둡잖아요. 지금은 밖에 불빛 많죠? 그때는 캄캄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면 계속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연하죠. 낮에 네. 논에서 그렇게 종일 일하다가 네. 이제 딸을 서울로 데려다 준다고 반기차를 탔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물끄러미 그 맞은편에 앉은 엄마를 본 게 아니고 그 유리창에 비치는 계속 이렇게 졸고 있는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또 작가가 되면 저 고단한 밤에 나를 그 어떤 교육 여러 가지 자기에게 성장시켜 주겠다고 다른 세계로 보내주겠다고 저렇게 반기차를 탄 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언젠가는 써보겠다. 제가 16살 때 함께 반기차를 타고 오면서 마음속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는 책이었죠. 엄마의 위치라든지 그걸 어디다 둬야 될지 그것도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어떤 헌사 같은 걸로 해결될 일인가 엄마의 삶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 작품에서는 아무도 나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나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엄마만 나라고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 생각하에 쓰여진 거예요. 마지막 장이 엄마만 나는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옴니버스 구성으로 첫 딸에서 첫 아들에서 남편에서 엄마에서 엄마고. 다시 첫 딸로 그쵸. 이렇게 예. 계속 시점이 바뀌는 예. 구성을 그쵸. 선택하신 거구나. 내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들은 보통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살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네. 옆에 있는 역할로서 그렇죠. 네. 존재하신 거죠. 네. 어떤 아들의 엄마, 어떤 딸의 엄마, 어떤 누구의 남자의 아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살아도 너무 벅찬 네. 거예요. 그런 삶.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엄마만 나는이라고 말하는 시간을 준다. 엄마라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만
모든 개인은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엄마한테만 맡길 수 있는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사회가 모든 제도의 모성이 깃들어져서 어떤 약자들에게 엄마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엄마의 네, 실종을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다루고 우리가 있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게 실종이라는 거는 지금 눈앞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항상 옆에 있을 줄 알았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진다. 네. 그때부터 그의 역설적으로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나에게 네.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갖게 돼서 알게 되는 건 별로 없어요. 뭔가를 부재할 잃어야 때. 네. 잃어야 그리고 부재할 때 뭔가를 상실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때 마음이 온전하게 네. 자기가 변화하는 걸 그렇죠. 느끼죠. 부재 속에서 네. 존재감을 느끼는 그렇죠. 거죠. 예. 와, 저는 음. 그 시점을 너, 당신 이렇게 2인칭 대명사로 호명하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냥 소설적인 그냥 극적인 장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엄마에게 아직까지 목소리, 발언권을 주지 않은 거구나. 네. 그게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야 엄마가 갑자기 내가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그 울림이 훨씬 그 에코를 키운 것처럼 크게 들려요. 그 목소리가. 나한테 지금 실종해서 나 찾을 수 있을지 어디 하늘에서 없을지도 모르는데 네, 꿍깡꿍깡 정말 고마워요. 천둥번개 네, 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 소리가 네, 갑자기 네, 들리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죠. 우린 계속 엄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읽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결국 나오진 않잖아요. 네. 어떻게 됐는지 네. 구체적인 네. 사건이 묘사되지는 않는데 너무 슬펐죠. 네, 사실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대체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러는데 네. 이 책을 읽고 자기 어머니 특히 불화했을 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 또 엄마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엄마가 처음부터 나의 엄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되기 이전에 그렇죠. 엄마의 엄마가 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장가장 걷고 작은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또 다른 그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어떤 존재가 내 엄마가 되었다는 거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면 그러면 엄마 찾은 거예요. 그렇게 답했어요. 제가 그래서 네. 약간 인상적인 대목을 하나를 고르라고 해서 제가 딱 그 작가님께서 이 대목을 제가 고른 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골랐을까? 지금 말씀하신 메시지가 그래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그 어떤 거? 접어놓은 부분인데 여기부터 읽을게요. 언니, 감나무를 옮겨 심느라 파놓은 구덩이 속에 그만 얼굴을 쳐박고 싶었어. 나는 엄마처럼 못 사는데 엄마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딸인 내가 이 지경이었는데 엄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로 오로지 희생만 해야 했다니 그런 부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언니,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우리들에게 올까? 엄마를 이해하며 엄마의 얘기를 들으며 세월의 갈피 어딘가에 파묻혀 버렸을 엄마의 꿈을 위로하며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올까?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엄마한테 말할 테야. 죄송해요. 아까 얘기하실 때부터 계속 눈물이 나려고 그래가지고 미쳤나 봐요.
엄마는 정말 눈물 버튼이에요, 그죠? 음. 제가 이걸 소리내서 읽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 엄마가 한 모든 일들을 그건 해낼 수 있었던 엄마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언니는 엄마를 포기하지 말아줘. 엄마를 찾아줘. 이렇게 끝나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 쓴시 너무 제가 사실 되게 옛날에 읽었는데 네. 나오신다 그래서 다시 읽었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대목을 그렇게 쏙 찾아냈지? 예, 그거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쵸. 거기 제목이 제가, 나오기도 예, 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나도 뭐 직접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작품 안에 넣지 네. 않는데 엄마 참말로 죄송해요. 이게 낭독을 하지 않았으면 안 울었을 텐데 갑자기 낭독을 하니까. 그게 소설이 이렇게 낭독을 하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맞아요. 소설 쓰고 나면 제 작품 소리내서 읽어봐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입에 걸리는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언어들. 그것들을 좀 순화시키고 뭔가 낭독을 하면 눈으로 볼 때하고 또 달라요. 아까 쓸 때하고도 다르듯이 입에 컥컥 걸리는 네. 이게 부조화스러운 말하듯이 게 쓰여야 있어요.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꾸느라고 나는 읽어보는데 그 읽다가 나도 가끔 지가 써놓고 지가 취할 때도 있고 그리고 웃죠. 웃고 그리고 근데 이 책이 참 그래서 감사한 이유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사실 아직 엄마를 정말로 영영 잃어버리기 전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엄마가 계실 때 잃어버리기 전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니까 참 고마운 책인데 뒤에 작가의 말에 보니까 갑자기 이 소설을 써야겠다 마음 먹은 계기가 어머니랑 같이 한 보름 정도 같이 지내면서 계속 좋은 시간만 가진 게 아니라 막 투닥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트러블도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책을 쓰시게 되셨다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정말 딱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막 눈물도 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죠. 실종되지도 않고. 네.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엄마 챕터의 한 4장쯤 거기에 보면 엄마가 등장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마지막 문장이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엄마가 필요했었다는 것을 이라는 문장이에요. 제가 그 문장을 썼을 때 이제 됐다 라고 안심을 했어요. 그 문장은 오랫동안 제 마음 안에서 살고 있던 문장인데 그 문장이 어디로 가서 자리를 잡을지 저도 모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 역할은 딱히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엄마조차도 그 엄마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소설을 읽고 독자들이 마음속에 그래 나의 엄마도 엄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고 또 일생을 엄마로 살아가면서 완성된 사람인데 그 사이사이에 계속 엄마 같은 엄마도 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다.